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밤 9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리는 가운데 숨진 여아의 언니가 이 재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횡령과 배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무릎까지 꿇은 김태현, 그의 심리 짚어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김어준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보궐선거 이후 이재명 지사는 오르고 윤석열 전 총장은 떨어지고 여러 살아있는 내 자신 뻔뻔, 무릎 꿇은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씀 없습니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네. 자해는 왜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갔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조작 거부하실 건가요? 김은미 기자. 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네,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입니다. 지금 유가족한테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건데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지금 죄책감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든다고 말은 했지만 상당히 담담하게 담담한 모습으로 취재진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일부 아이 컨택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담담하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무릎을 꿇은 것보다 더 놀랬던 건 마스크를 본인이 벗은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취재진이 혹시 마스크를 벗어줄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로 예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자기가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벗겠다라고 의사를 전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보면 신상 공개가 원래 결정이 됐다고 해도 난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해서 코로나 걸릴까 봐 나 벗을 수 없다. 뭐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뭐 경찰에서도 이거 억지로 벗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하니까 그냥 예 그러면서 뭐 작심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여준 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라는 점. 근데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이 김태현이 등장을 하니까 막 뭐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바로 유족입니다. 이 유족들 이 김태현의 이 송치 현장에 왔는데 현장에 와서
살인마다 사형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혹한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스스로 마스크를 풀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 글쎄요, 선뜻 쉽게 이해는 가진 않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저 모습 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요? 네, 전문가들은 김태현이 언론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모습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높기 때문에 불안감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진정하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태도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신의 모습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막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사과처럼 보여요. 피해자한테 한 사과로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과하게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1차적인 대상자분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만큼 그 피해자에게 억울한 죽음인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한 느낌? 네. 그러니까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특히 이수정 교수의 경우에는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네. 이 김태현은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사죄의 대상에 정작 피해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다고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이 또한 마스크를 벗은 행동, 이 행동 역시 이 지금 취재진들이 굉장히 모인 만큼 이 폭발적인 관심에 호응을 해주려는 모습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쏠린 관심에 호응을 해주려는 모습인 것 같다. 네. 최근에 김태현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국선 변호인 입회도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한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현은 이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하고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춰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비춰주는 거를 좀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자기에게 주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인지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부각시켜서 피력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국선 변호인 입회도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진정성 여부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더 변호인 입회를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인 같은 거 필요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다. 네, 이수정 교수, 내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심리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더니요. 이 경찰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걸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변호인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태현의 오늘 모습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오늘 김태현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참 지난번 N번방 사건 때 조주빈이 그때 뭐 이 카메라 앞에 나섰을 때 네. 굉장히 담담하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 보셨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똑같은 저는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세 모녀를 살해한 범인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유치장에 있을 때 삼시세끼 굉장히 잘 먹고 생활도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카메라가 비치니까 저렇게 뭔가 무릎을 꿇고 뭐 마스크까지 벗어 보이면서 그렇지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또 본인이 이게 또 뭐 무발적 범죄가 아니라 실적으로 다 계획된 범죄라는 게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일단 뭐 소시오패스는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자신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또 지금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가 있긴 하지만 사형을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형을 뭐 그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아마 본인도 감안한 것 같고 일단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언론에 대해서 본인이 비춰지는 모습을 상당히 고려한 걸 보면 여전히 반성의 빛은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쓱 훑어봐요, 보니까. 네,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뭐
저 정도 되면 뭐 본인이 멘탈 붕괴가 된다든지 정말 그 유족들이 그 소리치는 모습도 지금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감정적으로 느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어떤 흔들림 없이 그냥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이 마스크 벗어달라니까 마스크 벗고 이런 행동을 보면 지금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빛이 전혀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이 김태현은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그간 여러 추측이 많았었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MBN의 단독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경찰이 김태현의 스토킹 살해 범죄와 관련한 범행 동기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금껏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던 김태현이 온라인에서 만난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집착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들과 가진 정모에서 구성원들과 다툰 뒤 관계가 틀어지자 김태현은 그 원인을 큰딸에게 돌립니다. 큰딸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된 것이라는 비정상적 피해의식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태현은 구성원들이 자신을 차단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해명하고자 큰딸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역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와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할 때 김태현의 비정상적 관계 집착과 피해의식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제 요구 등의 정황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의식이나 또는 이제 관계에 대한 집착 이런 경향성 등은 성격 특징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들은 본인들에게 일어난 피해를 좀 과대 지각을 하거든요. 경찰은 김태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송치합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김태현이 지금까지 큰딸을 살해하려는 건 맞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던 건 아니었다. 이건 우발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이 증언,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은 일단 연속살인 고의성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요. 큰딸만 살해하려 했다면서 동생과 어머니까지 해치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이 퀵서비스로 위장해서 집으로 침입했다는 거 저희가 이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놓고 가라는 동생의 목소리를 큰딸의 목소리로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현의 이런 주장들 허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정황 등을 놓고 경찰은 현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게 맞다. 그러면서 연속살인 고의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는 김태현. 전해드린 바와 같이 그의 행동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의 뜻인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디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첫날 내로남불 벗어날 것.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이를 수습할 비대위의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도정환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7명의 비대위원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범기 기자, 지금 비대위 오늘 첫 회의 모습 봤는데 이 새로 꾸려진 비대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체 당내에서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인지 그 목소리 직접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가 개혁을 하자는, 쇄신을 하자는 마당에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그것조차도 또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또 우리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그 후보를 뽑는다면 그 쇄신의
그 진정성이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갖고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거는 면피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거고 국민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혹시 들으셨나요? 당내 특정 세력이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합니다. 네. 이 특정 세력이 대체 어딜 얘기하는 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 당내 주류 친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비대위의 위원장이 삼선인 도종환 의원입니다. 이 도종환 의원 지금 보면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의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재보선의 참패 원인이 친문한테 있는데 그 주류 세력한테 있는데 이 주류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대체 어떤 쇄신이 되겠느냐라는 비판입니다. 네, 이처럼 당내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비대위 회의가 첫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꾸짖어 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저희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요.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을 하고 성찰하겠다. 민심에 앞으로 토달지 않겠다. 이러면서 바짝 엎드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내로남불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 경청 투어를 기획하는 등 민심 수습 대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다음 비대위 회의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네. 휴일임에도 회의를 강행하는 이유 그만큼 민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당 내에서는 계파 갈등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큰 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당이 다시 계파로 분열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 진행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만 이번 원내대표 선거나 특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 선거는 정말 우리 당이 안성과 혁신을 위한 경쟁이야지 개파라든지 또 갈등 양상으로 가서는 참여를 되겠죠. 예. 인정하지 않겠다. 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반성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이 혁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경쟁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당내 반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내 반발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비대위원 가운데 개파색이 강한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이나 민주통합당 시절처럼 지금의 당에서는 개파가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개파 갈등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 비대위는 비대위고 당 내에서 이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얘기는 없어요, 더 이상? 네, 당 내에서도 지금 쓴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인데요. 조 의원 자신의 SNS에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 지금이라도 조국 사태 때 왜 민주당이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야기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용진 의원,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서
새 인물, 새 노선,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이 되고 분출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 없는 반성이고 하나만한 혁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내 초선 의원들 이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순 없겠죠. 민주당의 젊은 2030 초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선거 참패에 대한 쇄신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이들은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선거 참패 원인을 야당, 언론, 그리고 국민,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청년들의 현실과 감수성을 반영하겠다. 20대 청년 민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외신들이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도를 하는데 한 외신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썼어요. 지금 이렇게 NAERONAMBU 해서 내로남불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도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이제 이동석 기자가 설명한 대로 청년 이 초선 의원들이 가르치려는 오만함이 청년과의 단절을 낳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이번 민주당 패배의 원인 이런 내로남불, 가르치려는 오만함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일단 외신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원래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뭐 대선 특필하기도 하고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건 재보궐선거, 그냥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인데 다만 1년을 이제 대선을 1년 앞둔 전초전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선거 결과가 워낙 또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외신들, 특히 미국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봤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재보선 패인을 분석을 하면서 대중이 여권의 위선적인 관행에 대한 냉소를 내로남불 저렇게 영어로 표현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누적된 집권 여당의 실정 외에 내로남불, 불공정 문제가 기름을 부었다고 봐야 되죠. 심지어 물론 이제 뭐 내로남불 문제가 비단 뭐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고 이번 정권 내내 이어져 왔던 문제지만 심지어 그 선거 기간 중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그렇죠. 전세가 올리기 내로남불 행태로 비판을 받으면서 네. 사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20대 남자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를 75%, 60대보다도 더 많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실정,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로남불에 분노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좀 쫙 보면은 이번 여권의 내로남불 문제가 뭐 지금 폭발한 거지만 사실 그 여권 내로남불의 백미라고 보면 조국 전 장관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죠. 2019년 후반기였는데 법무장관 됐을 때였는데 네. 사실 그때 이제 뭐 물론 양쪽이 이분 뭐 검찰 개혁을 옹호하는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목소리 이렇게 양분이 됐지만 사실 그 다음해인 2020년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코로나 사태만 없었다면 사실은 일부 심판론이 그때 총선에 작동했어야 돼요. 근데 뭐 여권한테는 뭐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기회였던 셈이죠. 그거를 잘 수습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오히려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때 심판받았어야 하는데 이게 1년 늦춰진 감이 있었다. 그 결과가 뭐냐? 사실은 그때 성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더 큰 대선 1년 앞두고 이런 크게 패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성찰할 기회를 한마디로 놓쳤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패인을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런저런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쓴소리 3인방 목소리들 나왔는데 특히 이제 김혜영,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조국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네. 내로남불의 가장 백미였으니까. 조국 문제 지적하면서 조국 상태에 눈 감고 조국을 왜 우리가 그렇게 감쌌던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쓴소리가 보통 선거에 참패하면 이렇게 쓴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핵심 지지층이 아닌 친문 강성파가 아닌 그 비주류한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사실 아직도 주류라기보다는 일부 친문 강성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이 언론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러니까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 완전 박탈 같은 검찰 개혁을 더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한 가지 좀 보고 가죠. 이 보궐선거 이후에 국정 방향과 관련한 조사인데요. 자, 이 조사입니다.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35%는 전면 수정, 51%는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정책 수정. 합쳐보면 86%가 전면 내지 일부 수정을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여당 내의 발언을 보면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쪽인 것 같아요. 네. 이 발언과 이 여론조사의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할까요? 그래서 참 저는 어제 그저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동안 나왔던 많은 선거 결과보다도 참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요. 불과 1년 전에 4.15 총선 때와 네. 1년 뒤에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서울과 부산에서 한 구도 사실 여당이 이긴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 분노감이 있다. 그 분노감이 단순히 후보에 대한 저는 분노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 은영미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정책 같은 경우 특히 20대들이 느끼는 그 열패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을 해도 지금 일자리가 없고 더군다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은 그동안 보면 정말 내로남불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펼쳐왔던 4년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한다라면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정책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제 나온 청와대 성명을 보면 한 100자 정도 성명이 딱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 인물이나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거 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특히 그동안 보면 지금 오늘 뭐 여당 의원들 지금 초선들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진작 했어야 될 이야기를 이제 선거 지고 나니까 다들 저렇게 분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반성하고 있다라면 청와대도 여당 중심 핵심이고 뭐를 국민들이 원하는지를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이거 그냥 변화 없다. 그냥 계속 그냥 간다. 우리 하던 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 청와대와 정부에 용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정책 그대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정부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가버린다면 과연 이 국민들의 분노한 이런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게 지금 위기가 단순히 지금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정권을 움직여 나가는 실세 그룹에서는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위기를 키우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더 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 여론조사인데요. 긍정 부분이 36%에서 한 주 만에 40%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2021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선거가 치러졌던 4월 7일까지 이뤄진 조사입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대별로 보면요. 20대에서 이 긍정적인 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선거 결과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되게 크게 의미를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니까 3월 넷째 주에 36%던 게 3월 다섯째 주에 한 39%까지 올라가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그리고 선거가 있던 4월 첫째 주에 그 40%를 회복하면서 야 그래도 40% 콘크리트 지지율은 유지했네라고 이제 기쁠만 한데 지금 밖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 뭐 1%, 2% 올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드러난 결과를 보면 사실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39%는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하고 18%포인트 차로 엄청난 격차를 벌렸지만 사실 39%는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골수 콘크리트 지지층 정도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래도 투표장으로 나와서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거예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선거 이제 투표와 맞물리면서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아마 지지층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결집 현상은 있었겠죠. 지지층 결집 현상. 그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이제 박영선 후보에 대한 투표와 함께 문 대통령한테도 그래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어차피 뭐 이제 여론조사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만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중도층하고 20, 30대 청년층이 떠났거든요. 네. 여권의 골수 지지층만 봐가지고는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40% 유지했네 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 중도층 그리고 20, 30대 청년층 즉 스윙 보터라고 하죠. 네.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국정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선거 패배를 수습해야 할 민주당.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또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우상호 의원이 좀 논란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바로 보고 계신 그 사진 때문입니다. 이 우상호 의원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본인을 포함해서 6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는 장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착이 된 건데요. 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현재 중구청은 이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상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정도만 있다가 나왔다라고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지금 선거 참패 바로 다음 날이었던 어제 있었던 일인데다가 지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586 용태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불렀다는 점에서 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물이 있습니다. 바로 폭행, 폭언 논란에 휩싸인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제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그제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송원석 의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아, 사과했어요? 네, 폭행이 없었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에서 돌연 저자세 모습을 취한 건데요. 당 사무처 조합은 송원석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이 당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폭행 피해자들은 당의 발전과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밝혀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쪽에서는 언제나 항상 쇄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이 과정을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재명 오르고 윤석열 하락.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여론조사 결과 제가 살짝 봤더니 여기 뒤에 나오는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무려 7%포인트나 지금 떨어진 상황 보시는데요. 네.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지난주보다 7%포인트 떨어졌는데 이재명 지사 지금 보시면 24% 지난주랑 동일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론조사는 수치 자체보다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대로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지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넘는 의미 있게 지금 그 하락을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재보선 당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이 대선 주자들의 어떤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뭐 2대0, 1대1 그리고 0대2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야권이 2개를 모두 가져갈 때,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아마도 이재명 대세론이 더 굳혀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 좀 주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번 여론조사로 이제 수치로 좀 확인이 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은 야권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이 파이를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눠 먹는 사이인 건데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힘이 세졌죠. 그러니까 상당히 파이를 많이 먹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지지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당일 저희 그 방송 보신 분들은 뭐 거듭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여권 내에 역시 이재명밖에 없구나. 주류인 다른 대선 주자들 말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지지가 더 확고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김은미 기자 설명대로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세일까요? 아니면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본 지지율이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에 깜깜이 기반에서 한 조사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이 여론조사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그때 조사를 하던데. 근데 이게 지금 뭐 조사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저는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다른 여론조사를 좀 비교해 봐야 네. 어떤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가지고 윤 전 총장에 대한 뭐 관심이나 여론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는 저는 조금 이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 기간 중에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각사의 이거 엑스폴 조사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때 이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솔직히 제가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선거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권과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봤지만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가 꽤 높아졌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동안 야당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을 때는 윤 전 총장밖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이제 야당에 대한 전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많은 눈길들을 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면 그 국민의힘이 보면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합당을 해서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뭐 등등 이런 대권주자들이 이제 경쟁을 펼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윤 전 총장도 이제 나름대로 그 중에 한 명으로서의 어떤 이제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네. 또 근데 야당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 경쟁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 졌더라면 오히려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더 높아졌겠죠. 왜냐하면 대안 부재론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야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이제 눈길도 조금씩 야권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본인한테는 뭐 피해를 직접적으로는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정도 앞으로 이제 요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당 전체가 일단 피해는 보긴 했지만 네. 그 나름대로 후보들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피해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 그런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이제 그 이 하나 조사 말고 이제 앞으로 나올 조사들을 좀 더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요. 윤 전 총장에 대한 저서가 나온다. 이전부터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윤지영 기자. 네. 드디어 책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 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책이 지금 판매 예정 중이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책 제목은 윤석열의 진심입니다. 윤석열의 진심이요? 네, 이 저자는 윤 총장과 이 충암고 동창이었던 전직 기자가 지금 40년 만에 윤 전 총장을 만나서 3시간가량 얘기를 나눈 내용을 대담집으로 묶은 내용인데요. 3시간 얘기 나누고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네, 이 3시간 얘기를 나눈 시점이 지난해 9월이었죠. 추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만나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책이 아직 출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이 저자의 다른 언론들과 진행한 인터뷰 또 목차 내용을 좀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목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모와 부인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윤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당시에 이 장모와 부인 관련 좀 의혹들이 이슈를 모으던 때였는데 이 저자는 윤 전 총장이 장모와 부인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라고 전했고요. 또 SNS의 프로필 문구로 저희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과 바다의 한 유명 대사죠. Be strong and calm. 네.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이것도 목차에 담겨 있었고 이게 이제 개인 SNS에도 이 문구를 쓰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력
이력편주,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라는 뜻의 이력편주라는 사자성어도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차에 자장면이라는 이 목차도 있었는데요. 짜장면이요? 네, 이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 학창 시절 일화를 다룬 것이라고 저자는 소개를 했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좀 넉넉했는데 이 당시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수도꼭지에 물을 먹고 있는 배가 고파서 그렇게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고 네.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자장면을 종종 사 먹이기도 했다. 이런 부분도 좀 담겨 있어서 학창 시절 일화들도 좀 소개가 될 것 같고요. 네.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실종된 의회, 청와대라는 등의 의미심장한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또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찰에만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최대의 약점일 것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는데요. 이 목차를 보면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죠. 밀튼 프리드먼이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또 집값은 잡는 게 아니다. 기업 길들이기라는 목차의 내용도 있는데 이게 어떤 자유주의적인 관점, 이 관점들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이 저자가 언론인 출신인 만큼 미디어에 대해서 물어보자 윤 전 총장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냥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라고 답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이 저자는 윤 전 총장에게 책 출간 의사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책 출간 관련해서 윤 전 총장과 얘기를 나눴군요. 네. 은영 위원님. 네. 지금 이 목차까지 조금 전에 이제 윤지영 기자가 설명해줬는데 좀 가볍게요. 이 목차 중에 보니까요, 뭐 냉면도 있고 대선 주자도 있고 뭐 청와대, 짜장면 여러 가지 뭐 목차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은 의원님은 어느 부분이 가장 관심이 좀 가세요? 근데 윤지훈 기자가 너무 잘 막 여러 가지를 제목만 목차만 보고도 아주 그냥 네.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제 야권의 대권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배고픕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일단 그렇죠. 지지자들이. 그런 차에 먼저 책 내는 사람이 잘 팔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주변인들이 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혹시 책 선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는 되는데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까 이제 윤 전 총장이 경제를 뭘 알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목차는 여러 개 있겠지만 크게 뭐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이 드러났다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자유시장 경제 학자 얘기가 이제 목차로 적혀 있어요. 물론 내용을 봐야 합니다. 제목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뭐 앞서도 윤지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한 근거를 제시한 그 경제학자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라고 그 보수 정권 시절에 한때 이제 글로벌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경제 기조였거든요. 신자유주의가. 네. 근데 그거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게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근데 지금 신자유주의에 대한 약간 비판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제목만 가지고는 기승전 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시대 정신이 뭐냐면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사 이 책을 읽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7, 8월쯤에 얘기한 얘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권 주자로 나온다면 그 자유시장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건 뭐 중요한데 우리가 뭐 자유시장 경제를 물론 이번 정권 들어서 뭐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시대 정신이 될 사회복지적인 부분의 사회 경제적인 부분의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복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도 대권 후보가 된다면 그런 어떤 대안이라든가 정책 비전 이런 걸 좀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현종 의원님은 뭐 어떤 의견이 근데 이게 사실은 윤 전 총장을 3시간 만나고 이렇게 책 한 권을 쓴다는 게 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윤 전 총장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윤 전 총장의 메신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도우겠다 이야기를 하면 윤 전 총장은 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뭐 단지 허락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군요. 지금 많은 그 뭐 동문이나 친척들이나 뭐 많은 이제 법조 후배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뭘 나는 이걸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 직접 보기도 했는데 윤 전 총장은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이거를 이제 뭐 용인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윤 총장의 지금 뭐 나와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대충의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3시간 이야기하고 이렇게 책 한 권 쓴다는 게 좀 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 뒤에 이제 백에 보면 뭐 구수한 윤석열이라고요. 앞으로 뭐 구수한 윤석열 뭐 이런 책도 좀 나올 것 같고 본인 자서전도 뭐 출간한다는 얘기도 있고 글쎄요. 시류를 타고서 소위 얘기하는 또 윤석열 마케팅에 편승하려는 이런 기류가 또 강해지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놓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연 향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동석 기자. 김 비대위원장이 어제 한 1년 인터뷰에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쳤음에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도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개별적으로 입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로 정치 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당내에는 윤석열계 의원이 없다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계는 있긴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점차 이제 확대되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데 동의하냐 이런 질문에는요. 현재 그렇게 된 것 같다. 공정 자체가 윤석열의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미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총장이 만났을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 전 위원장이 킹메이커 행보를 자처했다. 이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 그 국민의힘 내에서 진작에 이제 대권을 선언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요. 어젠가 그젠가요? 한 인터뷰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견제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넘어서야 할 산이 있다고 말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입장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하면서 그 구속 기소와 구형을 했던 분이고 30년을 구형을 했고 구속 기소와 구형과 법원에서 형량이나 이런 거는 저는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도는 그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인기투표 같은 거고 이게 여름, 가을 되면 몇 번 출렁일 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네네네. 어느 당으로도 갈 수 없는, 자기도 들어갈 수 없고 국민의힘도 받을 수 없는 후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저격한, 예. 그거는 한마디로 그렇죠. 지금 수사에. 교도소로 가게끔 한 장본인, 당사자 그렇죠. 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자기네 당으로 끌어들인다? 아마 혼란이 올 거다.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너무 과했다는 말을 꺼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의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출렁일 계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느 당으로도 갈 수 없다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여당에서도 나왔는데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데 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가 문제이지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네. 당 밖에 오래 있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아신다면 통합 내지 입당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이지 끝까지 제3지대로 남아서 가는 상황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합당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논의가 제일 먼저 정리돼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견제하는 목소리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 또 합당 얘기, 윤석열 총장 들어오라 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 한 이 무대에서 함께 가는 시나리오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 이기니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과연 국민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정말 전적으로 어떤 지지를 해서 표를 줬을까요? 그나마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지금 이제 선거 이겼다고 해서 이 지지도 전체가 국민의힘의 지지도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의 어떤 표심으로 준 것이지 과연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을까? 자, 지금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입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결국 봐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보다는 더 큰 중도층까지 다 포함하는 더 큰 것들을 어떤 원하지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는 저는 그 선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는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도 아마 그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을 겁니다. 단지 국민의힘 갖고만은 이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승민 지금 뭐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당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특검할 때 물론 박영수 특검이 한 겁니다만은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타당하냐는 이야기를 벌써 나오잖아요. 저렇게 견제하는데 윤 전 총장이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게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한 기간은 윤 전 총장은 외부에서 또 김종인 위원장과 등등의 결합을 가지면서 좀 영역을 확장해내는 그런 활동들을 저는 벌이면서 국민의힘 자체가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서 저는 작용하는 것이지 지금 선거 이겼다고 해서 다 국민의힘 들어오라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근거가 약한 이야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 변화 또 뭐가 있을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지금 바로 공사 중인 광화문 광장일 겁니다. 윤지영 기자. 네. 광화문 광장이 좀 어떻게 돼요? 네, 광화문 광장 대조성 사업, 이 알고 계신 대로 서측 도로를 모두 없애서 광장에 편입을 하고 동측 도로를 좀 확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 800억 원 가량의 예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앞서서 지난달 29일에도요.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을 하던 사업 중에 75%는 폐기 또는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또 이후에 토론회에서도 광화문 광장 공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이 사업은 중단을 하고 이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개, 재복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이동숙 기자. 네. 자, 이 기자한테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번 보궐선거 기간 막판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뭘까요? 혹시 구도 아닐까요? 생태탕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태탕. 근데 예. 선거 이후에 이 생태탕 집에 사람들 넘쳐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태탕 집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생태탕 집에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요. 기다리는 사람만 5팀에 달한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진짜로 생태탕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요. 선거의 진정한 승리는 생태탕이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종로구의 한 생태탕 전문점에는요. 선거 다음 날에 손님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직장인은요. 생태탕 언급이 많아져서 관심이 갔다. 이렇게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만석이 돼버린 생태탕. 언제까지 그 인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전체가 달려줄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누군가 다 알게 됐으니까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다. 진중권 전 교수의 SNS 글이었습니다.